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팔관법 중 제5법인 천지공사를 시작하며 천지공사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인류 역사는 이 천지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선천 말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인류는 이 선천 5만 년 동안 쌓인 그런 인간과 신명들의 그런 원한의 살기가 세계 곳곳에서 극악한 범죄 또는 대참사, 온갖 질병, 그리고 참혹한 테러와 전쟁 이 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이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원한의 에너지가 천지 운로를 막고 그다음에 창생을 진멸지경에 빠뜨리는 그런 도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 말씀에는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도의가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 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께서는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의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우주의 이법으로는 여름철의 그 화기운과 가을철의 금기운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선천의 상극 질서 속에 깊이 맺힌 신명들의 원한을 해소시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죠. 상제님은 신명해온공사를 통해서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도록 상생의 그런 다리를 놓아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의 역사 변화는 천지공사 도수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의 세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일단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당대의 생시에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요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선천 성자들은 그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기자들이어가지고 미리 영화를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기사를 써가지고 이런 스토리다, 그래서 미리 그냥 말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감독님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우를 쓰고 어떤 장소를 쓰고 어떤 대사를 쓰고 어떤 장치를 써서 이렇게 작품 냈노라고. 그러니까 예언과 공사의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상제님께서는 또 이 공사를 보셨다는 게 뭐냐면, 신축년 이후로 연사를 내가 맡았느니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는 대행을 시켰다라면 신축년부터는 직접 친정을 하시는 거니까, 이게 선천 성자들과 다른 성부 천주님의 위격에서 완전히 새롭게 짓고 계신 거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된다. 처음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자로 그대로 바꾸면 처음 시자에 지을 작자라서 진짜 새로운 역사가 진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상 중도사님께서는 천지공사에서 틀 짜 놓은 것이 사진의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에다 복사한 복사판이다. 그것과 같이 천지공사에서 결정한 것이 시간표, 이정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간 세상에 그대로 표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천지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네, 천지공사는 크게 세운과 도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역사 운로다. 바꿔서 얘기하면 세계 정치 질서의 변화 과정을 세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구촌 이 세계 역사가 전개되는 이 기본 질서가 세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운공사, 상제님의 세운공사의 그 틀을 알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매듭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갈 것인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우는 도의 울로, 즉 상제님의 도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과정을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한 분이 이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장차 가을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해서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전 과정이 바로 도운공사입니다. 그리고 상제님은 동서고금의 원한을 맺고 죽은 이런 원신들을 세운에 투사하셨다. 그리고 혁명가의 영신인 역신들은 도운공사에 투사해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제님은 이 원신과 역신들로 하여금 후천 새역사 창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한편 인류사에 가득 찬 원한의 불덩어리를 근원적으로 해소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상제님은 당신의 이상을 실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공사로 신명조화정부를 짜시고 땅공사로 지방신과 지은을 통일한 목적은 결국 하늘과 땅의 열매인 인간 역사를 이제 상생의 그 해원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는 건데, 근데 이 세운과 도운으로 인간 역사는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레바퀴 두 양축처럼 이거는 나란히 전개되면서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세 마디의 변화를 거친다고 하셨거든요.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나의 일은 삼변성돈이라 하셔가지고 세운과 도운이라고 하는 것이 생장성이라고 하는 세 번의 변화와 원리를 따라가면서 세 번 크게 굽이치면서 끝매듭이 지어진다는 거. 그게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세 번의 변곡을 거친 뒤에 가을 개벽이 실제 상황으로 성큼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꼭 또 짚어드리고 싶네요. 네,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인간 역사의 새 질서를 정하신 세운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운공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상제님의 세운공사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런 성구 말씀의 구절을 제가 두 구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전 5편 6장에 보면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는 말씀과 현하대세를 오선 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잠깐 그 강의에서도 잠깐 살펴보셨지만은 전라북도 순창에는 회문산이 있습니다. 이 천지공사의 비밀을 간직한 이 회문산에는 그런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선 위기혈입니다. 이 오선 위기라는 말은 다섯 오자, 신선선자, 애워쌀 위자, 바둑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선 위기혈은 말 그대로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가운데 놓고 둘러싸고 바둑을 두고 있는 형국의 그런 기운을 갈머 가지고 있는 천하의 명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땅이 가진 기운을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원신을 해원시키고 천지의 새 판을 짜는 세운공사에 취해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선 위기혈에서 언급되는 그 바둑판은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이 땅 한반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가 지구촌 세계 정치 질서 변혁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둑돌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고, 바둑을 두는 다섯 신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어떤 역학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4대 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바둑판이기 때문에 바둑판의 원주인은 우리 조선, 즉 한국입니다. 이 오선 위기의 도수에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은 상제님 천지공사를 보신 후에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이 정치 질서 속에서 이 절묘한 그런 어떤 힘의 대결을 벌여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조금 세상 질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것처럼 국제 정세를 이렇게 주도하는 5개의 국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세운공사가 전개되는 틀을 그 많은 놀이 중에 그 바둑에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바둑과 얽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결국 천지공사는 신명해운공사고 우리 진리는 원시반본이라 뿌리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그 원한의 뿌리부터 바로 잡는 게 해원의 첫 단추가 될 것인데요. 이 바둑의 시조로 언급되고 있는 게 단주입니다. 단주는 역사상 가장 뿌리 깊은 원한의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전에 천하를 대동세계로 만들려고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있었으나 그때 어떤 꺾여 버려가지고 그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고 그냥 바둑이나 두면서 소위를 했던 그 4,000년간의 원한이 쌓여있는 인물인데 요순시대에 단주가 세상을 다스렸더라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바른 다스림과 교화가 두루 미치고 오랑캐의 이름도 없어지며 만리가 지척같이 되어 천하가 한 집안이 되었을 것이니 요와 순의 도는 오히려 좁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의 대명사를 요순시대를 얘기하는데 상제님은 요순시대는 잽도 안 된다. 단주가 맡았으면 그보다 더 큰 대동세계가 됐을 거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단주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범인들이 갖는 원한 응어리처럼 그냥 단순히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맺힌 게 아니라요. 그거는 바른 정치와 교화를 통해서 천하에 원한 맺힌이가 하나도 없게끔 하려고 했던 그 대동세계 건설의 염원이 무참히 짓밟힌 데서 오는 대승적인 거기 때문에 이 단주의 원한은 사이즈가 크고 그 원한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 뒤에 이뤄지는 도미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한의 첫머리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단주에 비해서 통치의 도가 좁았던 순이 이제 천하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시대가 지나면서 모든 원이 덧붙여져 가지고 세상이 진멸증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주의 원한이 동서인류사의 가장 큰 원한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한 중에 가장 큰 원한의 뿌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단주를 자미원에 위키하여 다가오는 성경 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한다. 자미원이 가장 센터 자리인데 거기서 결국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운명은 단주의 손에, 단주의 판결에 있다는 거니까 그동안 그 옥쇠를 못 쥐고 있다가 역사를 주도하는 그 패권을 잡게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바둑 기운이 박혀 있는 오선위기 혈로 이제 공사를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주인인데도 주인 역할을 못하고 4대 강국의 그 틈바구니에서 손님 대접만 하게끔 했는데 이 어떤 4대 강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어떤 게 끌어지냐면 선천에 누적되어 온 모든 상극 시비가 끌어지는 거고요. 원한의 문제가 끌어지고 낡은 질서가 다 혁신되는 거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선천의 왕정 기운하고 제국주의 침략 기운이 뿌리 뽑히고 패권주의나 동북 그 종교 갈등이나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불평등 구조가 온전히 끌어지는 100년 세월 속에 놓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간도수의 실현으로 모든 게 이제 사필규정이 되는 건데 상제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으니라. 바둑판 흑백잔치니라.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혼수를 하나니 해가 저물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손님 대접만 하고서 손 놓고 있던 그 주인 나라였던 그 천자국역 우리나라가 역사 선천에 해가 저무는 시점이 되면은 그 팽팽하게 세력 다툼 벌인 끝에 결국 바둑판의 주인이 외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인류 역사의 전면에 부상해서 이제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쾌하게 뒤집는 그 중심에 단주와 바둑과 오선위기 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세운공사의 중심에 단주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왜 바둑판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가 바둑판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수호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태상 정도사님께서 그 우리나라를 이제 바둑판으로 말씀하실 때 대전제는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상으로 하늘 땅이 생길 때부터 바둑판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동양에서는 그 지리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리에 밝으신 태상정도사님께서는 지정학적으로 하늘 땅이 생길 때부터 바둑판이다 이렇게 우선 결론부터 정의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둑판이라는 것을 보면 바둑판에는 360개의 점이 있습니다. 원래 361개인데 한가운데 있는 것은 천원이라고 해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나머지 360개로 이제 보는데요. 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상제님 천지공사를 보실 당시에 전국이 8도로 구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8도이면서 360개 주, 즉 360고을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360고을로 우리나라를 만들었냐? 그것은 1년 360일을 기준으로 하면 360고을을 만들어 놓고 한 고을에서 거둬지는 이 세금을 가지고 하루에 나라 살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이 360일이니까 이 하루씩 살면은 한 고을에서 충당해서 살면은 그 1년 나라 살림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바둑판을 보면 가로가 19줄, 세로가 19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은 38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에서 위도를 찾아서 이제 38도 선을 찾으면은 그게 이제 이 우리나라의 38선이 나오는 거죠. 그 한반도의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의 38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서 이제 38선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나라는 이 바둑판으로 놓고 내 신선이 바둑을 두는 것처럼 세상의 운수가 둥글어 가게끔 그렇게 공사를 보셨습니다. 세운 공사의 기본 틀인 오선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계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구성원에 대한 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이들 구성원들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천지공사를 보셨죠. 그래서 이제 세운공사는 원신을 투사해서 해원의 노정을 짰는데 그 공간적인 틀이 이제 바둑판 오선이기로 한다면 시간적인 흐름은 이제 씨름판에다가 붙이셨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또 왜 하필 씨름판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씨름이라는 놀이 자체가 원래 동방문화에서 태동한 놀이예요. 그래서 그 씨름판을 잘 보면은 씨름하는 두 선수가 이제 청사빠, 호사빠를 차고 있는데 그건 천지 음양을 상징하는 거고 씨름판은 모래판이 둥근 원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태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상극의 음양 운동을 놀이문화로 만든 거죠. 천지 이치가 또 깃들어 있는 건데 동방문화의 주역인 우리 한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씨름을 이제 전통적인 스포츠 즐겨 왔어요. 그리고 각 거울에 장이 서면 의뢰 씨름판을 벌이기도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구촌을 한 집안을 통일하는 씨름판 도수를 붙여가지고 지구촌 열강들의 그 세력 균형을 조정함과 동시에 천지신명을 해원하는 어떤 전략을 짜신 게 이제 씨름판 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즘 들어 씨름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바둑이 두뇌의 싸움이라면 그 씨름은 몸싸움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씨름이 전개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애기판과 총각판과 상씨름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3변성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애기판을 버리고서 다음에 총각판 씨름, 이제 최종판 상씨름인데 애기판은 말 그대로 애들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이제 본 게임 앞에 오프닝 공연 같은 오픈 게임이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규모는 작지만 이제 뭐 분위기를 띄우는 거고 다음에 이제 총각판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으니까 머리를 길게 딴 총각들이 벌이는 건데 애기판보다 규모는 크지만 아직 본 게임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규모가 그래도 격렬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씨름판의 최고 씨름꾼 천하장사를 뽑는 이제 진짜 씨름 우승을 가리는 이제 씨름으로 상씨름인데 상씨름은 상투튼 어른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상의 상자죠. 그래서 더 이상이 없는 최후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상씨름의 승자한테는 상품으로 소를 줬기 때문에 소를 겨루고 하는 상씨름을 우리가 소걸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판을 열린 씨름판 도수에 따라서 지난 20세기 국제정세라고 하는 게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서 세 차례 큰 전쟁을 치르는 걸로 전개가 되었죠. 그래서 한반도라는 것이 공간적으로는 바둑판이자 동시에 또 씨름판이 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네, 한반도는 이제 씨름판인 동시에 바둑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둑판인 한반도는 바로 상대님의 공사에 따라서 지구촌 역사 변혁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님 공사 보신 이후로부터 오선 위기 도수에 따라서 4대 열강들이 이 조선 강토를 마치 이제 제집 드나들듯이 다니면서 서로 대립하다가 종국에는 이것이 이 전쟁으로 이제 승패를 가려왔습니다. 씨름도 이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 결국 승패를 가리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승패를 전쟁으로 이렇게 가려왔다는 거죠. 이러한 오선 위기 구도는 역사 속에서 러일 전쟁이나 중일 전쟁 그리고 남북의 상씨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치 질서는 상대님께서 공사의 틀로 짜신 오선 위기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움직여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대님 세운 공사로 볼 때 우리 한반도는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보는 이런 그 인식의 시각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된다. 상대님 천지 공사의 시각으로 역사 해석을 하고 한반도 역사뿐만 아니라 근현대 역사 전체도 상대님의 바둑판의 구심점은 한반도지만 그 구심점에 38선을 그으셨거든요. 그 38선은 지구촌의 38선이라는 말씀 제가 좀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구촌 근현대 역사 또한 이 오선 위기에 이런 천지공사 정신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선이기와 그 씨름판 도수로 전개되는 세운공사는 주인공 5명이 산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연극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태상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그 상디님 강세 목적이 선천의 상극 질서를 끊었고 후천 상생의 새 질서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 세계의 정치 질서가 상극의 극치인 전쟁으로 돌아가게 하신 걸까요? 네네. 이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입니다. 이 상극이 이 역사에 가져다 주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약육강식 그리고 우승열패 뭐 이런 그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 속에서 인간이 이제 살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선천의 그런 수많은 원신들과 역신들이 태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이 천지를 가득 채운 원신과 역신들의 원한이 여름철에 말기가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상대님은 그래서 이런 창생들을 건져서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 먼저 인간과 신명에게 이 해원의 길을 그래서 열어주신 거거든요. 이 한을 풀어내야 되니까.
그 1차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난법 회원 시대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난법, 어지러울 난자, 법법자. 그래서 난법 회원이라는 것은 원신과 역신들로 하여금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서 원한이 풀리게끔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회원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무질서, 파괴를 초래하게 되고 문명사 차원에서는 집단 광기라든지 또는 이 치열한 종교 분쟁이라든지 또는 민족 간의 그 피비린내 나는 인종 학살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대량 파괴 살육 행위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원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불의하의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이나 폭약으로 화하여 세상을 진멸케 하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열려하노라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 상극의 불기운이 한꺼번에 이제 터지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또는 돌발적으로 터져 나와 가지고 우주가 진멸 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오선 위기라고 하는 대결 구도로서 역사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회원의 질서를 묶어서 단계적으로 원한의 불기운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그렇지만 해소되는 과정은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이 어떤 그 긍정적으로 승화되지 않는 긍정적으로 승화될 수 없는 원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 우리 역사에 펼쳐질 때는 그것이 전쟁의 모습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묶어서 다시 정리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상대님은 이런 전쟁의 역사를 천지공사에 도입하셨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 역사가 전쟁을 끝맞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극의 질서를 완전히 이제 정리하시고 이 비록 전쟁이지만 상제님께서는 보다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최선의 어떤 전략으로 이 전쟁을 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이 현실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기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는 건 그 변혁의 마디마디마다 중대한 이제 고비들이 있었고요. 상제님께서는 그 청지공사를 보시는 20세기 초를 진단하실 때 동양이 서양으로 넘어간다, 목군형까지 다 넘어갔다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각축을 벌이면서 동양의 여러 나라를 이렇게 영토를 침탈을 하던 시대고 참혹하게 유린하던 시대라서 아프리카 대륙, 인도, 동남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영토 분할을 마무리하고 나서 서구 열강은 동북아 맨 끝에 위치한 은둔의 왕국이었던 조선에까지 집요하게 이제 침략의 손길을 뻗쳤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함으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지금 우리 동양이 서양에 지금도 식민지로 살고 있지 않은 건 이 상제님의 또 공사의 손길에 의한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당시 조선을 비롯한 동양의 약소국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신 다음에 동양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에게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광명의 기운을 붙이셔가지고 서구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동양의 머슴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오르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해서 이를 보는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양 제국주의 기운을 막는 공사를 보셨는데, 이
지금 사실 위기의 실체는 오선 위기인데 이 오선 위기가 애기판과 총각판과 상시로 3번 변하는데 애기판의 기본적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혈자리인 우리나라에서 작은 전쟁이 터지면 큰 전쟁이 터지는 건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애기판으로 터진 전쟁이 뭐냐? 오선 위기 구도에서 터진 게 뭐냐면 그게 1904년의 러일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바둑판인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도록 불을 붙이신 건데 그로부터 10년 전이었던 1894년도에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면서 청일전쟁이 연달아 일어나고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조선에서의 청나라의 종주권을 완전히 파기시키고 조선은 식민지와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랑 뭐 타이완이랑 펑우섬 등을 이제 할양을 받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받아내거든요. 근데 부동화 확보를 위해서 남진 전쟁을 펴던 러시아가 그거를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이랑 손잡고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대륙 진출의 발판이 된 요동반도를 다시 이렇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의 그 남진을 견제하던 영국하고 일본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일 동맹과 러시아, 프랑스 동맹이 서로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데 훈수를 영국하고 프랑스가 두는 상태에서 바둑판 우리나라를 사이에 끼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영국과 미국이 지원하에서 1904년 2월 8일 날 일본 함대가 러시아 남진 전책의 보루가 되는 여순 군항을 이제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에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로부터 이게 애기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이제 펼쳐지게 되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이 일본을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머슴으로 이렇게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일본을 이 대결을 시켜서 그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일본이 유럽의 이제 초강국인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객관적인 이 전력이나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당시 러시아는 세입이 일본의 8배에 해당할 정도였고 그리고 상비 병력은 일본보다 15배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상비 병력이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일러 전쟁을 붙여서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이게 상제님의 공사거든요. 네. 그렇게 공사를 보셨는데 실제로 객관적인 그런 것은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 이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른 공사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5편 53장에 보면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그러니까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앞에 일러 전쟁 공사 말씀과 이게 문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일 전쟁이라는 것은 일본과 러시아가 스시마 해협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일본은 원래 이제 방위로 보면 동양의 이 팔괘에서 방위로 보면 손방이라 해서 동남방에 위치한 나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러시아가 영토가 굉장히 이게 넓거든요. 넓은데 러시아인들의 역사 인식은 뭐냐면은 이 영토가 사실 동양 쪽에도 영토가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은 뭐냐? 러시아는 서양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동남풍이라는 것은 일본을 내세워서 일본의 기운을 붙여서 이 서북 쪽에서 밀려오는 서양 세력을 물리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른 것은 스시마 해전인데 이게 아주 신비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일본이 그런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그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느냐? 여기에 이제 신비한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이
페테르부르크 항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발틱 함대가. 발틱 함대 출발을 해가지고 한 7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전쟁을 위해서 이 극동 지역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05년 5월 27일 날 밤에 이 전함의 모든 그 등을 소등을 하고 몰래 이제 비밀리에 스시마 해협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전단에서 이제 그 병원선 전단에서 뒤에 쳐져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 등화 관제 불을 끄는 불을 가리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게 노출된 거예요. 일본 전함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순양함에서 이제 이걸 이제 기습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계 최강의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 해군의 주역이 있던 아키야마 사네유키 중장은 이 발틱 함대가 스시마 해협을 이 항진하는 이 장면을 2번이나 꿈에서 생생하게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2번이나 생생하게 보고 이분의 증언을 보면 이분의 증언이 이제 94년도에 섬 출판사에 출판된 심령과학이라는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 보면은 그는 이 꿈을 신의 계시로 이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신의 계시. 그래서 역사가들은 비록 이 일본 함대가 기동력, 화력을 갖추고 승리했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이 러시아 해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키야마 중장이 꿈으로 계시를 받고 미리 발틱 함대가 지나갈 목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이 전쟁 승리의 이면엔 분명히 이 신도의 손길이 작용을 했다.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와 우리는 연결지어서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신도에서 정하신 역사의 설계도대로 현실 역사가 펼쳐진 것이군요. 이후의 역사의 판도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요? 그래서 결국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접어야 했고요. 다시 이제 눈을 돌린 곳은 유럽의 발칸반도인데요. 발칸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 민족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땅인데 당시에 이제 남슬라브계 여러 민족이 발칸 전쟁을 통해서 투르크의 지배에서 해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르비아 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슬라브 통일 국가를 건설하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같은 민족이니까 그들을 이제 지원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그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을 하려고 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랑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이제 충돌을 하면서 발칸반도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게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 러일 전쟁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14년 6월 달에 오스트리아의 그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가요. 보스니아 수도인 사라예보에 이제 방문을 딱 하는데 그때 세르비아 청년 프린치프가 총탄을 탁 날려서 피살을 시킵니다. 그 황태자 부부의 피살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방아쇠가 당겨져서 전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세계 최초의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1차 세계 대전으로 이제 비화되는 그런 이 역사의 방아쇠가 이제 당겨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세르비아 민족주의 비밀 결사 단체인 검은손에서는 페르디난트 이 황태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 행사장에 미리 7명의 이런 암살단을 포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행사장에 이 페르디난트 황태자 차량이 이렇게 쭉 오다가 의외의 수행 비서들이 이 탄 차에서 폭발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원들이 일부 다쳤거든요. 그래 다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암살 기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터져가지고 암살 기도가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황태자가 이제 행사를 마치고
수행원들이 다쳤으니까 수행원들 병문안을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황태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원래 예정됐던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일정이 바뀌었다. 그걸 뒤늦게 알고 차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자리가 누구냐 하면은 아까 그 운명의 방아쇠를 당긴 프린치프가 서 있는 바로 앞에 차가 쓴 거예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린치프는 이제 이 정지된 그 목표물 황태자를 향해서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계획된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한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1차 세계대전도 여기에는 미스테리가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영국을 이끌었던 로이드 조지 당시 수상이 증언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각국에서 발표된 회고록이나 저서를 읽어볼수록 정치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전쟁을 의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의 늪에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다. 아니, 전쟁의 돌부리에 채여서 비틀거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 어떤 이 생각지 못한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아까 이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도, 그다음에 세계 각국이 그 도화선을 계기로 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도 그렇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치자들 누구도 전쟁을 의도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전쟁으로 휩쓸려 들어갔고,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1차 세계대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미스테리, 해프닝의 연속 끝에 발발한 기묘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프린치프로 하여금 황태자에게 방아쇠를 당기게 하고 또 각국 지도자들이 전쟁의 늪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상제님 1903년에 천지공사 보신 말씀에 있습니다. 자, 제가 두 성구를 읽어드리면 계묘년 3월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선 신명을 서양으로 보내어 천지에 전쟁을 붙이는 일꾼으로 쓰려 하노라 하시니라. 또 다른 말씀은 이제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약소국을 건지려면 서양 열강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야 하리라. 관운장이 조선에 와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당연히 공사에 진력 협조함이 오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님께서 친히 그 관운장 신명을 부르셔가지고 이 세계 대세가 이렇게 위급하다. 상제님의 구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시 동양을 한반도만 빼고 동양이 다 제국주의 손길에 넘어갔던 그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상제님의 이 인류 구원의 이상 사업은 아까 4대 명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구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넘어가면 상제님의 이상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상제님께서 이 동방을 하시기 위한 선택은 서양에다가 제국주의 나라들에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국에 이런 전쟁이라는 분란이 일어나면 제국주의에서 이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나라 안의 일이 먼저 급하니까. 그런 전략을 쓰신 거죠. 그렇게 해서 서양의 이제 열강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상제님은 관운장 신명을 불러서 거기에 이 신명들을 통솔해서 그것을 지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 신명들은 관운장 신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양 열강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는 주신명은 조선의 신명을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배후에는 이 같은 신도 세계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짚을 수 있고요. 인류 역사는 천지의 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명들이 들어서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형국, 즉 오선위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오선위기 형국으로 해서 이렇게 3번 전쟁을 치르는 씨름판 도수로 짜 놓으셨는데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1차 대전은 이 애기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신명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역사의 진실을 온전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러일 전쟁과 1차 대전으로 전개되던 그 애기판 씨름이 뜻밖의 사건으로 전결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시작 그리고 그 전투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쟁 종식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앙이 인간 역사에 미친 영향을 연구해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존 벨이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위력적인 인플루엔자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언급된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긴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다름 아닌 전쟁의 마지막 해였던 1918년에 창궐했던 인플루엔자였음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치명적인 독감이 격전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가 밀집되어 있던 그 군부대 막사는 요즘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하는데 너무 밀집이 돼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아주 최적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휩쓸었던 독감이 스페인을 초토화시키고 북아메리카랑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우리나라까지도 오고 뭐 알래스카랑 캐나다 이런 쪽은 완전히 죽음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히 이제 확산이 심해지는데 이른바 1918년 대재앙이라고 했던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한 수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갑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1억 명까지도 얘기하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가 8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수천만 명이 병으로 죽었다는 거. 2차 세계대전은 좀 더 판이 커져가지고 1,500만 명이 군인이 죽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월등히 많아서 독감의 위력을 말할 때 두 차례 세계대전에 쏟아부은 폭탄의 위력을 합한 것보다 핵폭탄보다 강력했다라고 지금 회고가 되고 있는데 결국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1918년 10월까지만 해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독일을 초토화시키기 전까지는 전쟁을 안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아주 강력한 전쟁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산되니까 특히 미군 기지에 퍼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종식을 시켜요. 그 평화 조약이 체결된 게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빼빼로데이가 서양에서는 현충일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종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인플루엔자가 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게 보통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침범하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이거는 젊은 군인들만 쫓아다니면서 생명을 앗아갔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냥 무슨 어떤 방역을 한 것도 아닌데 사그러들었다는 건 이 병 이면에도 아까 언급됐던 신도의 작용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고해보면 1918년 8월과 10월 사이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미군 수가 24,000명인데 1차 세계대전에 사망한 미군 수가 34,000명이니까 3분의 2가 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폭탄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인플루엔자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병난이 맞물려 있는 하나의 첫 번째 세팅이 이때 애기판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명의 전환기에는 전쟁과 질병이 함께 일어났는데 애기판 씨름도 마찬가지였네요. 자, 애기판 씨름으로 세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애기판 그 전쟁이 이제 종결되면서 세계 역사는 이 역사의 향방이 많이 이제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면 상제님께서는 이 공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애기판 공사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천하의 모든 약소 민족도 조상과 같이 제 나라 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제 그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러시아, 투르크 이 네 나라는 그 이전에는 전제 국가의 그런 형태를 가졌었는데 이 전제 국가로의 이 질서가 이제 붕괴되면서 공화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배를 받던 그런 약소 민족 국가들은 그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그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지만 이제 이때 이제 전쟁에 승리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들에 대해서는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승국들이 패전국 독일에다가 너무나 가혹한 이제 배상을 강요를 해요. 근데 이건 역사학자들이 평가는 나중에 이 요인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불씨가 싹트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상제님의 그런 이 천상조화정부에서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세계일가 통일 정권을 창출을 하시는 겁니다. 세계일가 통일 정권을 창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세계일가 통일 정권의 실현은 뭐냐 하면은 지금 천상 신도 세계는 통일 정권으로 되어 있죠. 이 신명들이 상제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정부로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델이 역사 속에도 지구촌의 세계 일가를 우주 역사를 통치하는 역사의 조직으로도 상제님이 되고 보면 그렇게 설립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천상 신도에 있는 조화정부가 지상 역사에 건설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제님 천지공사의 기운으로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됨과 동시에 지상에 발현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있었어요. 물론 상제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제님의 조화정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그 공사의 기운이 국제연맹을 태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국제연맹에는 당시에 그 미국, 소련, 독일 등 강대국은 불참 가입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제대로 된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지공사 중에서 세계의 정치 질서를 설계하신 세운공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1901년 이후의 인류 역사는 인간과 신명이 함께 열어가는 합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각판 씨름과 상씨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